자영농이 뭘 말하는가? 자영농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자영농 반대말이라면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소작농 들어봤습니까? 소작농은 뭐죠?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 내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공짜가 아니죠. 농사 지어서 쌀을 생산하면 그 3분의 1, 4분의 어떤 데는 막 40% 이렇게 지주한테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작농인데, 자영농이라 하는 것은 자작농이라고도 부르죠. 소작농하고 달리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농지개혁은 바로 소작농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준 거죠. 지주들의 땅을 전부 나라에서 내놓으세요. 그걸 소작농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저건 말입니다. 지주들에게 나눠준 정권입니다. 땅을 내놓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저걸 줬어요. 저게 뭐냐? 땅값으로 국가에. 왜?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바로 땅값을 보상을 했겠지만 저걸 나눠주고서는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저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유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 권유한 게 뭘 권유했을까요? 저걸 갖고 오면은 뭘 줄게요 했어요. 대신 뭘 줄게요? 그게 뭐냐? 적산들, 즉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공장 또 은행 이런 거에 주식을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지주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서 아주 발빠르게 잘 대응했던 사람들은 자본가로 변신했습니다. 현대적인 자본가로 변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가 아는 맥주 공장, 그 영등포에 공장이 있었어요. 맥주 공장 2개쯤 있었고 소주 공장, 지금 진로 소주도 일제시대부터 조그만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 공장들을 일본인들이 다 내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대대전이 끝났어요. 그 공장들의 주식을 저걸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본가가 되어서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켜라. 그 지주 노릇 그만하고 이렇게 권유했죠. 자, 요거는 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세계은행에서 2000년에 저기 2003년입니다. 2003년 정확하게는 2003년인데 저때 세계 28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1960년 시점에 토지가 땅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가를 진위계수로 X축에 이렇게 여기 표시했습니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 상태. 저 Y축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걸 이렇게 했더니 저런 상관관계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 제일 오른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있죠. 맨 왼쪽 끝에 저기에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왜 40년 동안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동안에 베네수엘라는 왜 발전을 못하고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느냐? 농지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세계은행의 결론입니다. 세계은행 사람들은 많은 저 28개 나라들에게 너희들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 그럼 농지개혁부터 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맹률입니다.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78%였습니다. 지금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15살 이상, 정확하게는 13살인가 그 이상의 국민 전체 중에서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78%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 외할머니 다 글자 못 읽으셨습니다. 글자 못 읽는 문맹자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78%나 그랬어요. 그런데 1959년도 보십시오. 22%로 떨어졌어요. 불과 14년 만에 뒤집어졌죠.
78%의 국민이 글자를 다 읽을 수 있고 22%는 저 당시 이렇게 혹시 무슨 그런 걸 보면요. 선거 포스터 이런 데도 짝대기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 심지어 아라비아 숫자 1, 2, 3도 못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생도 뭐 1, 2, 3 지 이름 쓰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1, 2, 3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14년 만에 22%밖에 전 국민의 22%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는데 14년 만에 78%의 국민이 책을 읽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것이 다 농지개혁의 효과인 것입니다. 왜? 자영농이 된 농민들이 전부 자식들을 다 학교로 3월 1일만 되면 만 6살 이상 되면 전부 다 99%가 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1954년생인데 제가 만 6살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 제 친구들 전부 그때 뭐 신발도 사실은 검정 고무신이 주로 이고 뭐 운동하시는 학생은 아마 우리 그때 입학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 한 150명 시골 초등학교 120명쯤 됐을 때 거기서 한 사람 정도 있어요. 운동하는 한 사람. 저 사진은 뭡니까? 바로 196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문맹률이 22%로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직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주로 저런 할머니들입니다. 시골의 할머니들 야학 그러니까 방학 때 저 오른쪽에 여대생이 이제 내려와서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 야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장흥문에 가서 우연히 길가에서 본 묘비입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의 묘비인데 글자가 너무 빽빽해서 잘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 일부만 땄습니다. 그 비문의 주인공은 주학동과 윤우래입니다. 23년생, 21년생인데 여러분 혹시 할머니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65년생. 65년생.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머니쯤 되는 분이에요. 정주 할머니쯤 되는. 정주 할머니, 정주 할아버지. 저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두 분을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런데 무려 9남매였습니다. 비문에 보면 9남매로 되어 있는데 이 주학동과 윤우래라는 두 분이 손금이 다 닳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부서지고 살가죽이 갈라져도 조금 더 저렇게 써놨습니다. 자식들이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남 사녀의 자식들이 전부 현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문에 따르면 오남이 다 대학을 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남 다 대학 안 갔습니다. 대학을 보낼 수가 자영농이라는 게 그 3,000평 정도 농지개혁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3,0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아들 5을 다 대학을 보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빈문에는 그렇게 안 씁니다. 진실은 어떨 것 같아요? 장남은 아마 틀림없이 시골에 중학교 나오고 서울에 취직을 하러 갔었고 공장에 다니거나 했겠죠. 그 나중에 야간대학을 졸업했어요. 둘째까지도 아마 고등학교 나오고 공고 상고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했을 겁니다. 셋째 아들이 겨우 아마 셋째 아들 어쩌면 넷째 다섯째만 대학을 보냈을 거예요. 나머지 위에 형들은 야간대학, 통신대학 졸업을 했겠죠. 저렇게 당당하고 정직하고 근면성실한 자영농민들이야말로 누굽니까? 신생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어떤 나라, 어떤 민주공화국이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가 산다라는 정신이 확실해야 되는데 바로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게 왜 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땅을 3,000평씩 다 3,000평 플러스 알파 그거는 가족 숫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받은 거라고. 자기 땅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아까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같은, 브라질, 아까 저 밑에 있는 나라들, 페루, 뭐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구아, 뭐 저런 나라들에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대농장이 있습니다. 대농장. 대농장 주인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농장주의 자식들은 그 아들들, 딸들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농장 주인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대농장주의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뭐 말이나 타고 놀면 됩니다. 몸이 건강해요. 그건 저 아버지 죽고 나면 그 농장 지 건데 뭐. 대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나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면서 낙 들고 들어가 봐. 그럼 농장 주인, 너 뭐 훔치러 왔어? 인마 시키는 것만 해야지. 사탕수수 농장, 커피 농장, 뭐 그런 대규모.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뭐 양노면 하나만한 농장들입니다. 보통 그런 농장. 그런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뭐 배 그럼 되고 그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없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소가 주인공이죠. 저 소가. 그런데 저 할아버지도 바로 운이 좋게도 결혼한 직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서 자영농이 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9명이나 길렀는데 전부 현대식 교육을 받고 다 서울, 대구 이런 데 나가서 살고 저분은 강원도 봉화 산골 사람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의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3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그러니까 즉 20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계은행에서 한 얘기를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브라질이라면 그 넓은 국토에 그 많은 자원에 그렇게 풍요로운 대지를 가진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왜 아직 5천만 명이 점심을 못 먹고 있습니까? 새끼를 다 밥을 못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50년대에 이미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룰라도 아는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룰라도 아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바로 그때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국민의 5%도 안 되니까 그게 뭐 농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쌀농사가 뭐 우리 뭐 반도체 수출하고 뭐 자동차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출발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농지개혁을 이루어낸 분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강화도 출신의 강화도에서 태어나신 조봉암 선생님이십니다. 조봉암 선생 이름 들어본 적이 아까 한 학생이 아까 있었습니까? 오늘 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봉암은 189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3.1운동 때는 몇 살? 20살입니다. 그때 이분이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강화 군청의 사환으로, 사원이라는 게 이제 거기 뭐야 알바생 비슷한 거죠. 근데 주산을 주산 아십니까? 지금은 계산기를 쓰니까 주산을 안 쓰지만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그걸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화군청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 강화중앙교회, 읍내에 가면 제일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질 않고 좀 작은데, 그 강화중앙교회에 같이 다니는 청년들하고 같이 3.1운동에 막 합류를 했죠.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 독립운동을,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을 뛰어요. 여기 강화중앙교회 모습입니다. 1920년대. 예쁘죠? 아주 건물이 예쁩니다. 지금은 저걸 다시 큰 건물로 바꿔 지었지만,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거는 당시에는 학교가 제대로 없으니까 강화중앙교회가 하나의 학교 비슷하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도 막 시키고 하는 그런. 자, 누구죠?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조봉암 선생의 그러니까 교회 동생. 강화중앙교회에 이제 같이 다닌 동생. 나이 차이는 좀 났습니다. 한 4살, 5살 좀 났어요. 근데 오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같이 이제 3.1운동에도 참여하고, 3.1운동 할 때 막 같이 뭔가 이렇게 유인물 만들면 같이 만들고, 주보도 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봉암 선생은 다른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제 20대 청년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이랬는데,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어떤 여성, 그래 김조희 여사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김조희하고 결혼했어요. 동지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막 모스크바, 소련, 중국, 상해, 무슨 그래도 다른 독립운동 하느라고 막 온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서로 헤어진, 심지어는 막 서로 또 감옥살이를 하고 이러니까 이 김조희와 김초봉암이 막 서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김희옥이었어요. 김희옥은 학교 졸업하고 좀 부잣집 따님이셨나 봐요. 서울까지 가서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최고 공부하시고, 강화도에 와서 유치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폐결핵이 걸린 겁니다. 요즘은 거의 없고, 또 혹시 걸려도 어떻게 치료를 금방 하면 잘 낫죠. 근데 당시에는 폐결핵이 치명적인 병이에요. 폐결핵이 걸리면 잘 못 낫는 거예요. 확실한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개고기 먹고 영양식 하면서 어떻게 버텨내가지고 겨우 이렇게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김희옥이 이제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나 죽기 전에 봉암 오빠나 한번 보고 죽을래. 자기 집안 어른들한테 말했어. 나 다 싣고 상하이로 갈 거야. 그래서 인천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어. 그 당시에도 여객선이 다녔거든.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커먼 연기 뿡 내는, 뿡 하면서 가는 그 여객선. 그게 이제 인천항에서 상하이로 출발. 거기에 김희옥이 타고 가서 상하이에서 만나가지고, 뭡니까? 저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중국 사람, 중국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상하이니까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옷을 입고 있고, 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 아기가 바로 조봉암의 장녀, 따님 조호정,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옥도 강화도 사람이에요. 조호정도 부모님이 다 강화도 사람이니까. 자, 여기 이제 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요거 하는 거는 요게 이제 해방 후에 선거하는 모습이고요. 요런 선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서 50 총선 이런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봉암이 전 국회의원이 되죠. 초대 국회의원이 되고 또 농림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이 됩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 할 때 이제 첫 내각 그 대통령과 장관들이 쫙 기념사진 촬영했는데 조봉암이 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좀 사진이 희미해서. 여기는 국회 부의장이 당선됐을 때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이고 왼쪽이 윤치영 부의장, 오른쪽이 조봉암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으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인데요. 저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요거는 언제냐?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이 임시 수도였어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뭔가 아마 기념식 같아요. 국회가 기념식을 열면서 거기서 어떤 그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저거는 저 보시면 재밌죠? 저거를 저렇게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저 스피커를. 저기는 부산서 당시에 이렇게 유세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가서 저 장소를 가봤습니다. 부산의 정산공원이라는 데 가봤는데 근데 왠지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마 저 지점일 거라고 보고 정산공원이 맞다. 뒤에 산 모습을 보고 거기를 가봤는데 그게 너무 좁더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설 자리가 안 보이던데 조금 다른 데인가 싶기도 하고 한번 또 부산 가면 다른 데 찾아가 봐야 돼요.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하면 거의 이제 막바지 끝에 다가왔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혹시 저 사진에 나온 저분에 대해서 짐작이 가시는 저분에 대해서 맞추면 완전 대박입니다. 여성입니다. 너무 연세가 많고 막 그러니까 뭐 남녀 구분도 좀 잘 안 되지만 여성인데요. 그러면 힌트를 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들고서 이렇게 보는 게 인권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근데 조금 저는 생각할 때 번역이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보편 인권선언이죠. 유니버셜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엘리노 루스벨트 여성. 자기 남편 루스벨트가 4번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2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치르는 중이어서 3번 하고 무려 4번째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유엔을 만드는 일을 앞장서 하시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을 직접 맡아서 세계 인권선언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료는 이렇고 바로 저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할 세계 인권선언하고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한번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항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건국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2차 대전 후에 저렇게 세계 인권선언에 보장된 인권을 그대로 보장된, 그래서 좋은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만드셨는데 바로 그 재헌국회 국회의원이고 또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 농림부 장관이셨던 조봉암 선생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